20세기 가장 긴 전쟁 중 하나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세계는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3년간 지속된 갈등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파리의 평화회담장에서는 말로만 평화를 논했지만 정작 전장에서는 더욱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 마지막 장면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68년 5월 파리의 한 회의실에서 역사적인 평화 협상이 막을 올렸습니다. 남북 베트남 사이의 전투를 멈추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겠다는 목표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50만 명이 넘는 미군 병력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미국은 1955년부터 남베트남을 지원해 왔는데 존 F. 케네디와 린든 존슨 두 대통령 시절을 거치며 개입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1969년 1월 새로운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그가 직면한 것은 오랫동안 계속된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극심한 반감이었죠. 닉슨은 미국 국민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병력 철수를 약속했지만 동시에 비밀스러운 계획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취임한 지 불과 2달 만에 캄보디아에 대한 폭격을 시작했는데 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작전이었습니다. 1969년 9월 2일 베트남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호치민 주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민족 해방 전선의 정신적 아버지 같은 존재였죠. 호치민은 생전에 놀라운 외교적 수완을 발휘했는데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두 강대국의 지원을 모두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프랑스와 미국이라는 서구 열강을 베트남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호치민이 사망한 후에도 하노이 정부의 기본 정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파리 협상 테이블에는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떤 실질적인 합의에도 동의할 생각이 없었죠. 반면 닉슨은 명예로운 평화라는 구호 아래 선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남베트남 군대의 전력을 강화해서 북베트남의 공산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고, 이를 베트남화 정책이라고 불렀습니다. 베트남화 정책의 핵심은 미군이 점진적으로 철수하면서 남베트남 군대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죠. 남베트남 군인들 중 상당수는 미국인들을 북베트남 공산주의자들만큼이나 진정한 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과 싸우라는 명령을 받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더욱이 남베트남 정부는 자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는 군대의 사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69년 11월 충격적인 소식이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칼리 중위와 그의 부대가 밀라이 마을에서 400명이 넘는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었죠. 이 마을은 베트콩의 거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을 뿐이었죠. 베트콩 기지로 의심되는 곳이 근처에 있기는 했지만 지도를 제대로 읽지 못한 칼리 중위는 엉뚱한 곳으로 부대를 이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밀라이 마을에서 벌어진 일은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미군들은 마을에 들어가 사실상 모든 주민들을 총살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을 성폭행한 후 살해했고, 나이든 남성을 우물에 밀어넣은 뒤 수류탄을 던져 넣었죠. 마지막에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배수로에 몰아넣고 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젊은 병사들을 극한 상황에 내몰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칼리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로는 18개월간 가택연금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한 종군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만난 한 미군 대령의 이야기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MBA를 받은 고학력자였던 그는 어디를 가든 태국인 요리사와 프랑스 와인을 가져가는 사람이었죠. 마치 영화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매일 오후 할 일이 없을 때면 헬기를 타고 사냥용 소총을 들고 가서 베트콩을 찾아 나섭니다. 들판에서 누군가를 보면 조금 도망치게 한 다음 쏴 죽이죠 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예였죠. 미국 내에서는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워싱턴으로 몰려와 반전 집회를 열었고 밀라이 학살 은폐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유럽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도 시위가 벌어졌고 캄보디아에 대한 비밀 폭격이 계속되면서 닉슨 대통령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전쟁터에 있던 미군들의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징집병이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전쟁 자체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죠. 한 참전 용사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이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해냈을 뿐입니다. 우리는 군인이었고 좋은 군인이 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특히 남부 베트남의 광활한 논밭을 지나다니며 순찰하는 일은 매우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산악지대와 시원한 중부 고원이 있었지만 남부의 끝없는 논밭을 통과해야 하는 임무는 정말 힘들었죠.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남아 있어야 하는 병사들에게는 열정이나 활력이 없었습니다. 5년 전에는 매력적으로 보였을지 모르는 대의명분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많은 미군이 마약에 의존하게 된 이유도 정신적으로 현실을 벗어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폭격의 비밀이 언론에 폭로되면서 미국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상원 회의록이 공개되고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대한 추가적인 개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더욱 확산되었죠. 닉슨이 캄보디아에 지상군을 파병한다고 발표하자 미국 내 반전 운동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5월 오하이오주 켄트 대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반전 시위인 중에 국민 경비대가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해 4명의 학생이 사망한 것이었죠. 이때 희생된 학생들은 착한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미국 부모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국민에게 총격을 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분노가 전국을 휩쓸었죠. 의회도 격분해서 전쟁 자금 지원을 사실상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지지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닉슨 대통령은 징병제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리 평화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상황에서 그는 또 다른 평화 방안을 모색해야 했죠. 이 과정에서 인도차이나 지역에 더 큰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북베트남의 새로운 지도부는 헨리 키신저와 비밀 회담을 시작해서 상황을 풀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담들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죠. 특히 닉슨 정부 하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없이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고 1971년 미국은 마침내 북베트남군이 남부에 계속 주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고 인정했습니다. 1971년 뉴욕 타임스가 펜타곤 페이퍼스를 공개하면서 베트남 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거대한 기만이 드러났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이런 민감한 자료의 출간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했지만 법원은 언론의 편을 들어주었죠. 출간이 계속 허용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닉슨은 결국 정책을 바꿔서 베트남 주둔 54만 명의 병력을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명령했습니다. 남베트남 군은 본질적으로 미국 공군의 지원을 받으며 싸우게 되었고 일부 미국 고문들만 남아있게 되었죠. 다음 단계로는 1972년 북베트남에 대규모 공세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남베트남 일부 지역에서 민족 해방 전선의 게릴라 활동이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전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릴라전이 아닌 전통적인 정규전 방식으로 탱크를 동원한 공격을 감행한 것이었죠. 그들은 비무장지대를 넘어 남베트남으로 진격했고
사이공 지역의 여러 도시들, 특히 알록이라는 곳을 점령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서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재개했습니다. 평화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닉슨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 모든 미군 전투 지상군의 완전 철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모든 개입을 끝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캄보디아에서 더 많은 공격을 계속하고 있었죠. 비밀 평화회담의 존재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닉슨은 이런 회담에서 북베트남이 양보하도록 압박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노이와 하이퐁 근처의 연료 저장소에 대한 폭격을 명령했습니다. 행정부는 북베트남의 어떤 지역도 폭격 금지 구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죠. 닉슨은 종종 폭격을 중단해서 북베트남이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하려 했지만 그들이 응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폭격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하노이와 하이퐁 항구에 기뢰를 설치해서 보급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까지 했습니다. 이 시기에 유명한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팜탄에 등이 타서 옷을 벗고 맨몸으로 거리를 뛰어가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죠. 이 사건은 사이공에서 45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는데 사이공에서도 전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로켓이 사이공으로 날아오고 있었고 밤중에 깨어나면 대지가 떨리는 듯한 폭격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한 종군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나팜탄으로 마을이 순식간에 파괴되는 광경을 보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시골 지역 부대에 도착한 지 몇 주 후 산빛 아래서 매복 공격을 당했는데 모든 상황이 정리될 무렵 F-100 슈퍼 세이버가 계곡을 타고 올라와 그들 위로 나팜탄을 투하했다고 하죠. 붉은 불꽃과 검은 연기가 마치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헨리 키신저와 레드톤은 베트남 휴전으로 이어지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지만 남베트남 대통령 티우는 남부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동의를 거부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새로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죠. 그는 질서 있는 평화를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와 국가안보보좌관인 헨리 키신저에게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라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노이의 공산 정부는 선거 전에 협정 체결 가능성을 보고 두 개의 정부 교체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협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고 1972년 10월에 발표되었죠. 북베트남의 국민들도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들이 그 이후에도 그곳에 남을 것이라고 믿어졌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전쟁에서 빠져나가고 싶어 했고 그들이 말하는 명예로운 평화를 달성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미군을 남베트남에서 철수시키고 남베트남 정부가 무너져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다만 그들이 떠난 직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티우 대통령이 원했던 거래는 미국이 북베트남과 미국 포로들을 집으로 데려올 협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된 포로 문제였죠. 하지만 이는 남베트남에게 매우 불리한 거래였습니다. 티우는 북베트남군이 철수하는 조건을 원했지만 미국은 북베트남이 이에 동의하도록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미국은 티우 주석에게 이 평화협정에 서명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그는 매우 마지못해 서명했습니다. 닉슨은 우리는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어려운 전쟁을 동맹국의 신뢰와 적의 존경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티우 주석은 결국 북베트남의 추가 침략에 대한 지원 약속과 함께 서명할 수밖에 없었죠. 휴전협정은 1973년 2월 28일에 서명되었습니다. 그 후 미군이 철수했고 북베트남은 북부에 억류되어 있던 500명 이상의 전쟁 포로들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그곳에서 격추된 조종사들이었죠. 하노이와 미국 간의 협정은 미국을 위해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고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총 5만 5천 명의 미국인을 잃었는데
그중 절반이 17세나 18세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미국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1973년 전쟁이 끝났을 때 그냥 빠져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591명의 포로가 반환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요청한 포로의 약 12%에 불과했죠. 나머지 3,109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헨리 키신저는 북베트남 총리에게 비밀 서한을 보내 미국이 남은 전쟁 포로의 반환을 위해 32억 달러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상원은 이에 반대표를 던졌죠.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남베트남에서는 남베트남인들을 위한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에 1,000명의 베트남인이 죽어서 1년 동안의 사상자가 미국이 전쟁 전체에서 겪은 것보다 많았죠. 마지막 미군 전투병들이 남베트남을 떠났지만 군사 고문과 해병대는 여전히 미군 시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징병 제도는 종료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키신저와 레드투에게 수여되었지만 북베트남 대표는 평화가 베트남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남한을 공격하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은 1972년 6월 자신만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사가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단지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서 절도범들이 체포되었다고 보도한 것이었죠. 우드워드와 번스타인 기자들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닉슨의 재선 캠페인에서 25,000달러 수표가 절도범 중 한 명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티우 대통령은 평화 조약을 위반하여 남베트남을 침입해온 북베트남에 대한 전쟁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1969년 이후 미국의 연이은 공습으로 약화된 이웃 캄보디아는 자체적인 위협에 취약했습니다. 크메르 루즈가 바로 그것이었죠. 캄보디아는 완전히 다른 사례였습니다. 현대에서 결코 동등한 적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유토피아적 농업사회로 바꾸려고 시도했고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결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철수한 후 라오스에서는 파테트 라오가 장악했고 소수의 공산주의 게릴라였던 크메르 루즈가 타협하고 약화된 캄보디아 정부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200만 명이 사망했죠. 워터게이트 스캔들의 여파로 닉슨은 탄핵되기 전에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 했습니다. 1974년 8월 제럴드 포드가 3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언론은 그 사건을 보도했지만 대중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관심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10년 동안 그 모든 보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죠. 베트남 대통령 티우는 실수를 해서 북부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켜 대규모 공황을 야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베트콩 공산주의자들이 사이공 북쪽 지방들을 포위 공격했죠. 미국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트콩이 후회로 진격해서 도시를 점령했고 몇 분 전에는 다낭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함락되었다는 확인이 있었습니다. 북베트남군은 점차 세력을 키워가면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전력을 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번개 같은 공세를 개시해서 사이공 북쪽 지방들을 점령했죠. 남베트남군은 전문적이고 헌신적이며 잘 훈련된 북베트남군에 맞서 방어선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의회는 이제 모든 일에서 손을 털고 남베트남에 대한 지원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베트남군은 무장의 제약을 받고 있었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었죠. 티우 대통령은 이 위협받는 북부 지역에서 남베트남군의 잔여 병력을 철수시키고 사이공으로 데려와 사이공을 보호함으로써 엄청난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나머지 나라는 완전히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갔고 그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티우 대통령은 결국 남베트남군이 미국에 의해 배신당했다고 말하며 마지못해 사임했죠. 북베트남군은 기회를 잡아 사이공을 포위했습니다. 미국은 대사관에 남아있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철수시켜야 했습니다. 이용 가능한 모든 헬리콥터를 동원했죠.
베트남인들도 공산군의 진격을 감지하고 사이공을 탈출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대사관의 큰 주차장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는데 그레이엄 마틴 대사가 나무를 베어내길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화요일 아침 부두는 사이공에서 탈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수천 명의 베트남인들로 가득했습니다. 한 기자는 사이공에서 어머니들이 배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아기를 던지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말 그대로 소포처럼 던지면서 내 아기를 구해주세요 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군인들이 군복을 벗고 거의 알몸으로 배에 오르려고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약한 배가 침몰해서 죽었죠. 그들은 종종 과적 상태였고 강간하고 살해하는 해적들의 공격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재앙이었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대사관에서 베트남 직원들을 공수하기 위해 항공기를 몇 대 보냈는데 CIA에서 24시간이나 36시간 안에 대피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군 네트워크인 AFN에서 신호를 방송하도록 했죠. 빙 크로스비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부른다고 하더군요. 며칠 전에 이것이 대피 시작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쯤 대사관은 수천 명의 베트남인들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모두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기자들은 이런 군중을 뚫고 벽에 도달하기 위해 정말 싸워야 했습니다. 미국이 남베트남에 처음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지 20년이 되어서 베트남에서 마침내 철수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데려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죠. 바다에 있는 항공모함들은 도망치는 사람들의 무리를 처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항공모함은 헬리콥터로 너무 가득 차서 매우 비싼 헬리콥터들을 옆으로 밀어내야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대사관의 비밀 파일을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북베트남군이 나타났을 때 공산주의자들은 누가 미국을 위해 일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면 재교육 수용소로 보내졌죠. 빅민이라고 불리는 전직 장군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탱크가 사이공의 정부 청사에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임시 대통령은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항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권력이 없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끝났고 공산당 측이 승리했습니다. 북베트남의 승리였죠. 1년 정도 동안 두 나라가 나란히 존재했다가 1976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호치민과 다른 민족주의자들이 1945년 이래로 싸워온 투쟁의 정점이었죠. 새로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선포되었고 하노이에 새로운 수도를 두고 사이공은 호치민시로 개칭되었습니다. 그 후 남부 베트남에서는 매우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전국의 재교육 수용소에 갇히고 북베트남으로 끌려가 수용소에 갇혔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들은 남부의 강경한 사회주의, 스탈린주의 경제 방식을 강요하려고 했고 그 결과 거의 기아에 시달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미 카터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1978년 모든 병역 기피자에게 사면을 내렸습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캄보디아를 침공하여 크메르 루주를 격파하고 라오스 국경에 정글 피난처로 돌려보냈죠. 미국과 유럽 등 외부 세계는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하려는 일을 두려워하여 크메르 루주를 제거한 베트남을 비난하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많은 베트민민들이 공산주의 정부와 그들이 견뎌내야 했던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많은 베트남인들이 엄청나게 혼잡한 배를 타고 집단으로 도망치려 했죠. 한 난민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인인 척하고 중국인 선주에게 금을 지불해서 메콩강 삼각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나무배는 길이가 약 25m였는데 650명 정도가 탑승했다고 하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골 중 일부는 단지 사막이 되었고 폭탄 분화구가 들판이 있어야 할 곳에 있었습니다. 에이전트 오렌지는 아이들에게
온갖 선천적 기형을 일으켰죠. 미국인들이 베트남의 일부 지역에서 낙엽을 제거할 때 미래 세대에게 장기적인 손상을 남기려고 의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다이옥신으로 인해 기형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에이전트 오렌지를 생산한 6개 화학회사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집단 소송은 1984년에 10만 5천 건의 청구 중 1억 8천만 달러로 합의되었습니다. 약 5만 2천 명의 베트남 참전 용사나 그들의 생존자들이 평균 3,800달러에 불과한 현금 지급을 받았죠.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농업 수출국이자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며 섬유와 의류, 컴퓨터 및 휴대폰 부품의 주요 제조업체입니다. 베트남의 인구는 약 9,2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온갖 종류의 것들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